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2. 한국에 비하면 중국은 그냥 사기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기준 금리, 특히 미국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금리 상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및 전 세계의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라스, 이 대한민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인 테슬라를 특히 겨냥한 이 법안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의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여 2024년까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착공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해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다는 등 동맹국이자 투자국에 대한 쌀쌀맞은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어야 대통령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삼성과 현대기아는 물론 배터리 3사의 미국 투자까지 미래 산업을 싹쓸이 해갔지만 한국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중국과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중국만도 못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한국을 압박하지 한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현대기아 자동차에선 미국 내 추가 투자가 아니라 멕시코 지역에 4억 8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하며 멕시코 현지 공장의 증설과 추가 인력 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 측에서 IRA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미국이 아닌 멕시코 투자를 결정하자 기존의 현대기아의 텃밭이라 불리던 조지아주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 SK온이 배터리 공장이 있으며 여기에 딸린 한국계 부품 소재 기업만 120여 곳에 달합니다. 조지아주는 사실상 한국 기업의 미국 캠프 수준이며 한국 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지아주의 시민들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지아주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지역 일자리 수천 개와 직간접 고용효과 수만 개를 날리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고전하는 것을 눈치채 중국은 발빠르게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를 향해 수소기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의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인데요. 이번에 누에보레온의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억가량을 추가 투자해 공장 생산 라인을 새롭게 늘리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현재 누에보레온주의 기아차 공장은 평균 54초마다 한 개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전 세계 4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인데요. 현대기아가 멕시코의 공장 증설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3개국 5억 명에 달하는 단일 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 제조되는 거의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공산품들은 무관세 혜택으로 수출과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RA 법안에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지 않더라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미 3국에서 조립만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가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 투자를 늘리는 만큼 미국 내 현지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던 조지아주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IRA와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관련 투자를 미국이 아닌 타 지역에 뺏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내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예고된 조지아주의 투자 규모 역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가 IRA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해서 공장 규모와 생산 라인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 선거와 표를 의식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민심을 잃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갈등을 겪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기술을 탐하고 사드 배치를 명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실시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견제하는 미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백지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칩 4동맹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RA 법안이 나온 이후로 칩 4동맹 회담을 파기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미국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한국에게 수소차, 정확하게는 수소전기차 관련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1위일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자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자국 배터리 업체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물론 다른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에서 제 실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기 전엔 해외 업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한 다음에 자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해외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면서 자국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줘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 통계는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 따로 집계할 정도로 불공정한 시장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기에 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지만 그래도 자동차 분야에선 적극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대기오염을 자랑하는 중국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리와 광물들은 상당수 중국에서 나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할수록 자국의 부품 사용 비중이 올리 중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서 중국 당국은 전기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한계점이 명확해진 지금 중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부분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에서 나옵니다.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승용차는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차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기에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보다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화물차를 전기 트럭으로 전환하는 과정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배터리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흔히 소나타와 K5 등 2000세제곱센티미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의 공차 중량은 1400kg 즉 1.4톤 수준이지만 아이오닉 5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는 공차 중량이 2000kg, 2톤에 가까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배터리가 매우 크고 무겁기에 트럭에 배터리를 적용할 경우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화물 적재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배터리 부피로 인해서도 화물의 적재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 시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화물차의 경우 많으면 하루 600km도 운행하는데 기름이 없을 경우엔 5분 내로 주유하고 출발이 가능하지만 전기 화물차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반나절가량 충전해야 400km를 주행할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즉 생업의 수단으로 장거리 전기 트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래의 승용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로 바꿀 것이고 미래의 화물차들은 대부분 수소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트럭의 기술은 현대가 세계 1위이며 세계 최초 수소 트럭을 상용화하여 이미 스위스로 수출까지 해 현재도 안정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수소 트럭은 하루 종일 충전해야 되는 전기 트럭과 다르게 평범한 트럭처럼 10분 내로 수소 충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행 가는 거리와 화물 적재량에서도 기존 트럭들과 큰 차이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대차의 수소 기술에 주목하며 자국 내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수소 차량 넥소를 2022년대로 중국에 출시한다는 입장이고 광저우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빠르게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는 중국의 수소차 시장을 현대 측에서 선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의 구조는 배터리와 모터로 이루어져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부품수도 적어 누구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베트남마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 정도로 쉬운 분야인데요.
반면 수소차 시장은 아무나 시작할 수 없는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현대는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해외 의존도도 낮춘 것이 장점입니다. 유일하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중국으로 수소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보존을 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 조립만 한다면 기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의 핵심 공장과 기술은 한국에 있지만 중국에서도 일부 생산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세계 각지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손해를 보기보단 한국 기업의 가치를 더욱 인정해주는 곳으로 투자의 방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무기를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슈퍼 무기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중국 무기의 성능은 매우 과장되어 있고 실제 성능은 끔찍한 수준이다. 미국은 굳이 슈퍼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현재 세계 무기 수출국 중 4위에 올라 있는 중국 무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전형적인 시선입니다. 2023년 한국을 대표한 키워드는 바로 한류와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기의 경우 한류와는 달리 누구도 이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단 1년 동안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외신들은 결국 한국이 중국을 제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우 막대한 노동력과 자본 등을 토대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방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중국이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을 다 잡고 신흥국들의 전투기와 기타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무기 수출 성장세는 지금 한국처럼 무서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북한,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등으로 전투기를 활발하게 수출하던 중국은 어느 순간부터 시장을 확대하지 못하며 그 자리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월등한 기술력과 제조력 등을 토대로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 무기 수출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럼 도대체 미국에 이어 무기 수출국 2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의 무기 수출이 한국과 비교해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나라가 한국을 좋아하는 반면 대부분의 나라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염병 이후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기도 했죠. 쉽게 말해 중국을 친구로 생각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사실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수많은 제품들이 여전히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중국이 싫어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하지만 무기만은 다릅니다. 무기 수출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기 성능과 가격만 좋아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무기를 수입하는 상대국이 수출국을 우방국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들의 나라를 침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깔려 있어야지만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국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쉽사리 무기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주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과는 완전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한국이고 한류 문화로 인해 전 세계에 친숙한 나라이다 보니 한국과 직접적인 우호국이 아니더라도 한국 무기를 전혀 고민 없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한국이 자신들을 침략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없기에 이런 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었던 필리핀마저 이제 중국이 아닌 한국을 통해 FA-50 전투기 구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무기 구매를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유명 방산 컨설팅 업체인 틸그룹의 리차드 부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신에게 친구가 없다면 세련된 무기는 별다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나라들이 중국산 전투기를 구입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다. 직설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기가 중국보다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호감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중국산 물건이 그렇듯 각종 하자와 부실한 S를 경험해보게 되면 두 번 다시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국 중에 최고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유지보수가 훌륭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상황에 맞게 무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호환성까지 맞춰주고 있죠.
그러니 누구라도 굳이 한국산 무기를 두고 중국산 무기를 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전히 중국인들의 일처리 과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지인 중에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 판매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무리 오랫동안 거래한 중국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숟가락 100개를 주문하면 그 중에 분량이 30개가 아니라 그냥 숟가락이 아닌 젓가락 30개가 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연락을 하면 반품하면 보고 바꿔줄게터부터 그게 다라고 합니다. 물론 무기 산업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의 마인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웃지 못할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유럽과 더불어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무기를 구입하는 이유는 바로 빠른 배송과 정확한 납기일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조시설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초 한국의 전차와 기타 무기들이 폴란드에 도착해 엄청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계약 후 단 4개월 만에 폴란드 현지에 무기가 도착했기 때문이었죠. 무기 수출 역사상 4개월 만에 이렇게 무기가 배송된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세계 정세상 하루라도 빨리 무기를 갖춰야 하는 현재 상황의 배달의 민족 한국의 특급 무기 배송은 폴란드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에게 극찬을 받았고 실제로 이로 인해 여러 추가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22일 직접 한국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 방문한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여러 이유 중 납기일을 잘 맞추는 한국 방산업의 장점이 무기 수입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기든 뭐든 언제까지 주기로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그때 주는 게 정상인데 뭘 그렇게들 칭찬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방산업계를 보면 1년 이상 연기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그냥 모든 계약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를 감안하고 계약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한국이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린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납기 속도는 미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빠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결국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고 한국인들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무기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선업에서 한국과 중국의 흐름 변화를 보면 납기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경우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가 공세를 통해 밀어붙이는 중국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야 말았죠. 하지만 그 시간은 크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 처음으로 한국의 조선업이 1위 자리를 중국에게 내주고 한국의 상황은 꽤나 심각했었습니다. 2013년에는 조선, 해운의 주축이었던 STX 그룹이 해체되었으며 한국 조선업의 대표주자인 현대중공업도 2010년부터 영업이익이 줄어들다가 급기야 2014년에는 3조 2,495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죠.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신들 역시 한국의 조선업도 이젠 한물 같다라는 평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조선업은 중국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사고가 나왔습니다. 저가격으로 치고 나오던 중국의 조선소들이 결국 부실한 운영으로 이를 내고 만 것입니다. 2018년 6월 22일 호주 인근 해상에서 중국의 대형 LNG 운반선 CETI 글래드스턴호가 갑자기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엔진 고장이었는데요. 당시 CETI 글래드스턴호는 그로부터 불과 2년 전인 2016년도에 건조된 선박으로 이제 막 운행되기 시작한 새 선박이 운행에 치명적인 엔진 고장을 일으켰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파푸아 뉴기니 인근 라바우람으로 예인되었고 2개월간 수리 끝에 운항을 재개했지만 중국 선박의 신뢰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대부분 이번 운행을 끝으로 해당 선박의 운행이 당연히 중단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중국은 뻔뻔하게 현재까지도 운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의 신뢰는 더욱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LNG 운반선은 중국이 한국의 LNG 운반선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첫 번째 프로젝트이자 결과물이었는데요. 원래는 이를 토대로 외국 선사의 LNG 운반선을 대량 수주할 계획이었지만 첫 번째 선박이 엔진 고장이라는 치명적 결함을 노출하면서 중국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이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후속 5척도 잦은 고장을 일으키며 문제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을 이기겠다는 눈먼 욕심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일으킨 것이 터져버린 것이죠. 문제는 다른 중국의 조선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선박들의 기술 결함 문제가 계속해서 속출한 것인데요. 프랑스 선사 CMA CGM-이 2017년 중국 선박공업에 발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은 기술적 문제로 2차례나 납기가 지연되었고 중국 조선소에서는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했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인건비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가격 경쟁력도 상실했으며 중국 조선소의 부실한 재무구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요. 결국 외국 선사들은 중국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었고 외국 선사들이 다시 선택한 나라는 역시나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 조선업에서 전통 있는 한국이었습니다. 더욱이 LNG 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들은 신용이 필수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중국 대신 일본을 선택하기엔 미쓰비시 중공업이 2008년 건조한 컨테이너선이 인도양 해상에서 두 동강이 나 침몰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이력을 가지고 있어 애초에 해당 사항이 될 수 없었고 결국 유일한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중국의 조선업은 한국에게 밀려 2018년 이후 단 한 척의 LNG 운반선도 수주하지 못하는 치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으로 인해 침체기에 이르렀던 한국의 조선업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이 특기인 한국답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질 경영과 신뢰 경영을 택하며 무서운 성장률로 중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해 상반기 중국을 제치고 4년 만에 선박 수주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물량의 61%를 쓸어 담았습니다. 반면 기존 1위였던 중국은 전체 물량의 25% 정도만 수주에 성공했을 뿐이었죠. 이처럼 한국이 중국을 누를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대형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덕이 큽니다. 특히 카타르 LNG 운반선 건조 계약, LNG 수요 증가 등으로 대형 LNG 운반선 주문이 크게 늘었으며 한국은 LNG 운반선 전 세계 발주량의 71%를 수주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누계로 보았을 때 중국을 완전히 추월했다고 보긴 이릅니다. 사실상 조선업 양분 체계에 들어섰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한 것은 한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계속되는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친환경 선박이란 LNG뿐만이 아닌 LPG, 메탄올 등을 연료로 쓰는 배를 통들어 일컫는 말인데요. 현재도 한국이 이들 선박의 전 세계 발주량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라고 합니다. 전 세계 발주 물량 가운데 친환경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32%에서 21년 34.1%를 거쳐 지난해 상반기 63.7%로 급등했을 당시 국내 수주량 중 친환경 선박 비율도 2020년 59.4%에서 지난해 상반기 81.5%로 크게 뛰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죠. 결국 중국의 조선업이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업과 함께 급성장한 방위산업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공개됐습니다. 해상에서 미사일 요격도 가능하고 기존 이지스함에 비해 대공, 대잠 능력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통합 소나 체계를 개발해 탐지, 추격, 요격 능력이 급상승했다는 점이나 바다에서 육지를 공격할 수 있는 탄도탄 미사일을 쓸 수 있다는 점 등 뛰어난 점이 많았지만 조선업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이지스함은 세계의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이로만 따지면 축구장 규격보다 훨씬 큰 구축함에 스텔스 기능이 추가될 수 있던 것은 한국의 뛰어난 조성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비록 중국에게 잠시 밀리기는 했어도 한국의 조성 기술은 세계 1위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방위산업 성장과 맞물려 군함 기술에서도 항공모함을 제외한 모든 함정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죠. 독도함도 14,500톤짜리로 만들어냈고 이지스함에도 스텔스 기능을 만들어낸 것을 보면 군함 건조 기술 역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의 지속 성장은 당연히 방위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환태평양 합동연습, 일명 림팩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국제 해군 훈련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함정을 보낸 곳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었는데요. 마라도함, 독도함, 세종대왕함 등이 보내졌었죠.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수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훈련을 지켜본다는 점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군함을 통해 그 나라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의 수준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림팩 훈련에서 직접 보고 무기를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군함은 기술력의 총집합체이기 때문에 우주선에 버금가는 기술력이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이지스함은 항공모함 다음으로 위력이 큰, 전투 능력이 뛰어난 함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군사기술이 들어간다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게다가 사실 이지스함을 살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군함들은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그런데 현재 한국은 무수한 노력 끝에 기술 개발이 진전된 상태라 이제 자주포와 전차를 넘어 해상무기까지 수출의 물살을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조선업에도 큰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일례로 영국 같은 경우 항공모함을 만들기 위해 무려 6개의 조선소를 동원했습니다. 단순히 자주국방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선소가 동원되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그와 연관된 수백 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해 조선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방위산업을 비롯해 조선업에서도 이미 날개를 단 한국을 중국이 꺾을 수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여러 나라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과 중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모든 사업을 저렴함과 물량으로 승부의 시장을 점령하려 든다. 물론 몇몇 시장은 실제로 중국의 의도대로 됐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그럴 수 없지. 한국을 절대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이유야. 리 때문에 실제로도 현재 중국이 점령하던 사업들에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이를 그대로 흡수할 역량마저 이제 갖추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야. 한국은 미래에도 성장할 산업적 가치가 있지만 중국에겐 그런 미래란 없어. 미국이 굳이 최신식의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은 동의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무기보다 경제에 힘을 쓸 필요는 있다고 본다. 중국과 러시아의 방위산업은 가만히 둬도 곧 무너질 거거든. 한국 제품이나 중국 제품이나 가격이 저렴해서 사는 건 사실이지. 문제는 한국 제품은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은 거고 중국 제품은 딱 가격만큼 혹은 돈을 준 게 아까울 정도의 퀄리티라는 거야. 무기 역시 마찬가지겠지.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솔직히 다들 중국산이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지 않아? 그런데 한국산이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 중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뿌려놓은 업보를 돌려받는 것뿐이죠. 무리하게 사업이나 외교 정책을 펼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나라들 중에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 반면 한국은 적이 없어요. 사실상 북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와 거래를 할 수 있고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원래부터 한국이 전통 강호였어. 잠시 싼 맛에 중국 선박을 쓰다 된통 당한 나라들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뿐이야. 다시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그 외의 선박은 중국이 먹고는 있지만 중국은 이마저도 뺏길 것 같아요. 저렴한 두루마리 휴지면 모르겠지만 LNG 선박을 가격이 싸다고 중국을 택한 것 자체가 큰 실수입니다. 맨날 급하게 되는 대로 일을 처리하다 결국 불량을 일으키는 것이 중국의 특성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빨리 배를 만들어내면서도 불량이 없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이다. 한국이 해상전력까지 수준 이상으로 갖춘다면 한국은 요새 그 자체가 되는 거야. 적어도 방어에 있어선 한국보다 강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 지금의 이 흐름은 중국이 어떻게 한다고 바꿀 수 있는 흐름이 아니야. 이미 아시아의 대세는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집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모범이 아닌가 싶네요. 역사도 짧은 조선업과 방산업이 중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는 모습이고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결국 미래에는 기술이 자산이 되는 시대가 심화될 것입니다. 중국처럼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끝이 나고 있어요. 아무리 비싸도 한국산을 사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인데 심지어 한국산은 무기든 생필품이든 가격까지 준수하니 중국산을 살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한국은 핵심 기술과 군수산업을 발전시켰고 조선업까지 성장하며 이젠 군함까지도 노리고 있어. 기반이 너무 탄탄하다. 솔직히 저런 나라가 부럽다. 원래도 한국의 조선 기술은 최고였죠. 무기 제약이 풀린 지금의 한국은 새로운 스타일의 군함들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제 이지스함은 아시아에서 일본이 최고라는 말도 조만간 사라질 겁니다. 중국 무기는 저렴해서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이 좋아한다. 반면 한국 무기는 저렴한데 성능이 좋아서 유럽의 국가들이 대량으로 구입한다. 리. 중국이 한국을 이기는 길은 유럽을 뚫는 일인데 이미 한국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요즘 한국 무기 수출 모멘텀은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품질이 좋다는 것도 증명되고 있는데 중국의 무기들은 결국 실제 전투에서 테스트되지 않은 부실 제품뿐이지. 중국 조선업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일을 벌였고 결국 가만히 있던 한국이 그대로 받아먹은 셈이지. 받아먹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받아먹는 거죠. 일본을 보세요. 일본의 조선업은 그야말로 끝장이 났습니다.